영양제 비타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제와 비타민 과연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 과연 이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문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살펴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영양제의 종류가 아주 많죠. 네, 정말 많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보면 2017년에 2조 2,373억 원을 우리나라에서 예산을 썼다는데요. 엄청나죠. 5년간 연평균을 11%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식품이 무엇인지, 또 건강식품에 대한 오해 좀 바꿔봤어요. 건강식품에 대한 이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와 비타민, 과연 비타민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물론 비타민을 먹었을 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과연 궁극적으로 이게 어떤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또 해악은 무엇일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유산균을 섭취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영양제의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안, 이 5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양제를 드셨든지 간에 그 영양제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드셨죠? 네. 엽산은 왜 드셨죠? 엄마들은 기형아, 조산 방지 그런 거 드셨을 거고, 비타민은 왜 드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죠. 그 영어로. 네. 그거 왜 드셨어요? 장 활동, 네, 유익균을 위해서 섭취했었고요. 그 밖에도 많나요? 셀레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네랄 이름에 따라서 비타민 이름에 따라서 다 있죠. 다 있고 그것에 대한 그 보충제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죠. 엄청나죠. 네. 이 건강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잘못된 돈을 많이 사용하면서도 우리 몸에 독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요? 허위 광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다 그러죠.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게 좋다, 최고다 라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요즘에는 법적으로 그런 허위 광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저도 이제 건강식품 교육까지도 받아서 제가 영업신고까지 해놓은 사람인데 1년에 한 번씩 추가 교육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허위 광고. 거기서 이거를 먹으면 어디에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병이 치료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못하게 되면 징역 몇 년에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런 것들 사항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잘못된 이해가 사람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건강식품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건강식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기능식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못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뭐가 보약이라 그랬죠? 뭐가 보약이라 그랬어요? 네, 밥이 보약이라 그랬죠? 네. 우리가 밥을 잘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건강기능식품들이 나온 이유들이 있겠죠? 네, 나온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영양학적 문제에 의해서 건강식품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영양학적 문제를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지방제, 무기제, 비타민, 효소, 파이토케미컬 해서 이 마지막 거는 최근에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 그 분류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종합 비타민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그 영양제 세트로 파는 것을 사서 먹었더니 한 달에 300만 원이 나온다, 400만 원이 나온다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드셔봤어요, 혹시요? 예, 한 달에 3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니고 값 싸다고 하는데 들어가서 보면 볼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자, 그런데 이 영양학적인 고찰을 우리가 좀 다시 잠깐 검토를 해보면, 원래 1800년대 당시 19세기의 사람들은, 미국의 서구의 사람들은 영양하면 탄수화물을 생각해 있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포도당, 그것이 영양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당을 먹게 되면 그 포도당이 힘을 주고 칼로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반 영양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만약에 탄수화물이 영양의 주 원료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복잡하게 이것저것 먹을 필요가 없다. 뭐 먹으면 된다? 설탕 먹으면 되겠다 라고 해서 설탕을 많이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그게 역효과가 생기면서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었죠. 네. 탄수화물은 기본 영양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로리를 만드는 주 원료예요. 칼로리를 단백질이나 지방질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만들면 우리 몸에 굉장히 큰 트러블이 생겨요. 뭐가 먼저 생기냐면 소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지방질을 많이 먹게 돼도 역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칼로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힘들고 병들게 됩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좀 더 과하게 먹어도 그거를 뭐 했어요? 지금까지는 소화시켜서 칼로리를 사용했죠. 근데 만약에 탄수화물이 정확히 칼로리가 소비가 안 되면 거의 살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살찌는 가장 큰 원인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질, 단백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기 시작했죠.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영양소는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라틴어에서 온 단어로서는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시켜 줍니다. 근데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 한 11개, 그리고 합성되는 것이 한 10개, 11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단백질은 일부는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일부는 자연적으로 몸 자체에서 합성이 됩니다. 근데 이 단백질을 구조로, 이 단백질을 사용해서, 단백질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질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효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우리가 이제 보통 지질 아시죠? 지질은 일반적으로 육식에 있는 고기, 기름, 이걸 이렇게 생각해 왔지만 필수 지방산, 콩이라든지 들깨라든지 종실류에 많이 들어있는 이 지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섭취하는 식품들인데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영양학적인 고찰에서 무기질, 비타민, 효소, 파이토케미컬, 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물의 농량 아니면 기름의 농량 하는 걸 따라서 지용성이라든지 비타민도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무기질이라는 것은 미네랄을 말합니다. 미네랄. 제가 미네랄을 하도 많이 말해서 좀 이해하시죠? 미네랄을 말씀드리는데 거의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하는 미네랄은 한 16가지 정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미네랄은 흔히 이런 것들이죠. 칼슘, 인, 마그네슘, 셀레늄, 또 뭐가 있을까요? 구리, 망간, 요오드, 옥수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미네랄들입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A, 비타민 A, 그 다음 비타민 B1, B2, B3, B6, 12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효소, 파이토케미컬까지. 자, 이러한 영양들이 하나 더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는 영양이 부족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이제 영양학적인 영양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저 탄수화물은 괜찮은데 미네랄이 부족해, 비타민이 부족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비타민의 그 홍수 속에 살아가게 됐고 또 여러 가지 영양제 홍수 속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영양을 하나하나 따로 떼었을 때, 영양소들을 하나하나 떼었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 몸에 흡수를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들인데요. 특히 효소라든지 파이토케미컬이라든지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이 그것을 하나씩 분리한다고 해서 따로 섭취한다고 해서 흡수되냐라고 할 때 저는 이제 그게 정상적으로 흡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칼슘이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질들이 있다고 그랬죠. 칼슘이 흡수되기 위해서 비타민 D, 그죠? 그리고 또 칼슘을 안정적으로 우리 몸에 이렇게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인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미네랄 중에서 나트륨을 이제 산투압 작용이라고 한다면 나트륨을 안정적으로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칼륨이 있어야 되겠죠. 칼륨 체유를 배출시키는. 그래서 세포 내외과 세포 외액이 순환을 하면서 우리 몸의 팽창과 또 반대가 뭐죠? 수축을 스스로 이렇게 잘 조절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이런 영양소들이 하는데요. 어떤 영양소를 우리가 골고루 먹게 되면,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조절을 잘 하게 되는데 영양소만 따로 빼서 먹게 되면 그 조절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축적된 그 남은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독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영양실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려고 많은 기능식품들이 나왔지만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고 질병을 더 키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영양제의 효과를 보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영양이 부족해서 영양제 한 대를 맞았다 라고 했을 때 일시적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지속적 효과는 보지 못하죠. 특히 심지어 알부민까지도 일반 영양제들, 유지방 어떤 것을 맞아도 일시적인 효과 외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영양제를 맞거나 먹으면 우리 몸에서 영양제를 통해 흡수하거나 소화시키는 에너지들이, 소화시키는 그 기능들이 점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설탕을 많이 먹으면 그것도 똑같은 탄수화물인데 설탕의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전분의 탄수화물을 소화하기 싫어해요. 우리 몸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시다 보면은 위가 안 좋은 분들이 꿀을 많이 찾죠. 꿀을 먹으면 편하니까. 그리고 훨씬 에너지가 많이 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꿀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현미나 전분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 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건 멀리하고 이건 가깝게 하다 보면 나중에 소화기관이 더 망가지고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많은 영양소가 필요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면 영양학자들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처럼 그 많은 영양소가 필요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하나만 봐도 일반 기준치는 1kg당 1g이라고 말씀드렸지만 0.5g만 섭취하거나 그 이하로 섭취하는 사람들도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실례가 어디 있냐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 경상도에 그 아화면이라고 하는 그 영천의 아화면이라고 있어요. 거기 생식마을이 있어요. 예전에 견학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아화면 맞죠? 아화면. 거기 보면 쭉 산을 올라가면 그 한 동네가 그냥 생거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식만. 정말 거기는 원조예요. 생식마을. 그 사람들 얼마큼 먹는지에 대한 단백질 양을 검사해 보니까 0.5도 되지 않습니다. 훨씬 적어요. 그런데도 다 건강하게 살고 있거든요. 즉 단백질이 많이 없어도 소량의 양으로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증명되었고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피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곡식과 과일과 견과를 골고루 잘 섭취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비타민의 문제를 우리가 좀 열어서 보면요. 이 비타민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값이 싸고 많이 팔리는
그렇죠. 보충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타민을 먹나요, 사실? 우리가 이제 고기를 많이 먹거나 그리고 또 이제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비타민이 합성 기능이 잘 되지 않거나 혹은 또 그 섭취 부족으로 비타민이 부족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타민은 우리가 먹는 식품에서 충분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과일만 해도 감, 귤, 레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채소들 여기도 비타민이 충분히 들어있고요. 자, 비타민의 문제를 보면 법적으로 일일 섭취량이 제한된 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과다의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과 무기질은 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규정되었고 건강을 위해 사용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데 이유는 비타민을 과다 섭취했을 경우에 우리 몸에서 그거를 독으로 인지해버립니다. 간에서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먹겠죠. 이런 기사들은 많죠. 당신이 먹는 합성 비타민 약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이런 기사 보셨어요? 이런 기사 처음 보세요. 비타민 좋은 줄만 알았는데 그렇죠? 이런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비타민에 관련된 책들을 제가 몇 권 보기도 했지만 여기 비타민 쇼크라는 책에서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문제다. 즉 우리 시대의 문제는 비타민 결핍이 아니라 비타민 과잉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고요. 그 다음에 25세 한 독일 여성의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은 100mg인데요. 이 여성은 하루에 토마토 하나와 키위 하나를 먹는데요. 근데 비타민C 1일 권장량 이것은 충분한데 하지만 이 여성은 요구르트, 비타민C 10mg, 케첩 5mg, 개체식으면 소시지 30mg, 레모네이드 30mg. 그럼 슈퍼에서 파는 샐러드 40mg, 감자칩 5mg. 그치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하는 비타민제 100mg 하나를 삼키는 것도 있지 않고요. 이 여성은 무려 1일 권장량의 3배가 되는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이런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알고 먹지 않죠. 그냥 100mg짜리 하나를 섭취할 때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의 양을 그것만 섭취해도 될 것을 더 많이 섭취하고 있죠.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곡식, 과일, 채소, 특히 자연식을 하게 되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근데 자연식으로 해서 남는 건 과식이 돼서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자연식으로 남는 이 영양소들은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단 과식의 문제 외에는 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몸에서 미네랄이나 비타민, 영양소들이 합성해서 같이 보내버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비타민만 따로 이렇게 추가로 먹은 것들이 우리 몸에 독성 물질을 일으켜서 심지어 직접적 사망까지도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망까지도. 그래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독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항생제를 맞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맞습니다. 똑같은 그 1인당 맞는 양이. 근데 비례해서 비타민C 권장량이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잘못하면 먹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작은 체구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쇼크. 뭐 이 한두 권의 책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이 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정보도 있어요. 당신이 먹고 있는 합성 비타민 각종 부작용의 보고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문제는 여기서도 비타민 과잉을 저장하는 주범이 합성 비타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식품에서 먹는 비타민이 아니라 합성 비타민이에요. 자, 합성 비타민은 자연식품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이 아니고 화학적으로 합성하거나 생명과학에 의해서 제조된 비타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 식품 속에서 빼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뺀 거예요? 화학적으로. 화학적으로 그거를 합성하거나 제조된 비타민.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는 각종 비타민제, 비타민 음료에 포함한 대부분은 비타민 합성 비타민이에요. 값이 비싸죠? 싸잖아요. 값이 쌉니다. 자, 문제는 식품 속에는 천연 비타민과 달리 합성 비타민의 섭취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보고가
전 세계적으로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자, 한 가지 인상적인 사례, 인도 아삼 지방의 어린이들에게 비타민 A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국제연합아동기금에서 이제 비타민 A 시럽을 3,200만 명에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 시럽을 복용한 지 24시간도 안 돼서 아이들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등 3,000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원인 모르는 병에 걸렸고 결국 15명이 사망했어요. 심각하죠? 네, 사망했어요. 이 참사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비타민 A의 과잉 공급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추정했고요. 즉 만성적인 비타민 A 결핍 상태의 아이들에게 이 아삼의 성인에게 권장되는 비타민 A 200배에 해당하는 양을 한꺼번에 먹인 것도 참사의 원인이라고 했지만 비타민 양이 여러분 늘어났을 때 아이들이 사망까지도 한다는, 그렇죠, 사망까지도 한다는 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 합성 비타민을 사용하게 되면 갑자기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한 26세 여성의 경우에 비타민 B군, 피리독신 과다 복용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돼지나 소, 닭, 간에 있는 이 비타민을 이 여성은 비타민제를 통해서 하루에 100에서 1000mg까지 복용했는데요. 간 10에서 10kg에 해당하는 양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비타민을 과다 복용할 경우에 뇌와 신경계통의 도구로 작용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지만 정작 제조사는 효과에 대해서는 선전하면서도 부작용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는다는 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비타민 E를 권장량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병원에서는 영양제 많이 먹지 말라 그래요. 주의하라 그래요. 대신에 뭐 먹으라 그래요? 약 먹으라 그러잖아요. 네. 서로 공격하면서 영양제 판매하는 분들은 병원을 또 의사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네, 무슨 뭐 이렇게 영양소들 팔 때,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 합성 말고 진짜 좋은 영양소야라고 하면서 파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천연이고 뭐 이렇게 추출물들 그런 거 팔 때 굉장히 당당하게 권하죠. 이거 먹으면 몇 프로 낫는다? 90%, 뭐 70%, 80% 낫는다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종종 옵니다. 올해도 한 몇 분이 오셨어요. 이거 좀 하라고. 선물도 주시고 가시고. 근데 그거를 먹으면 거의 뭐 70%, 80%, 90% 낫는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우리는 인간이 어떤 사람을 치료할 수도 없고 인간이 만든 것을 통해서 사람이 낫는 과정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다. 내가 혹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무료라도 서비스를 한번 낫는지 한번 해달라고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요, 책임감이 없어요. 해놓고 그냥 못 나왔으면 뭐 예를 들면 90% 낫고 10% 안 나는 사람이 이 사람 10% 안 낫는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딱 하면 끝나요. 근데 요즘에 알만한 아메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유명한 그 영양제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효과가 있었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전하거나 다단계 네트워크식으로 하지 않아도 많이 팔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거의 영양소, 좀 이름 있는 영양소 이런 건 싸구려고요. 이름 있는 영양소들 하면 거의 다 다단계 아니면 네트워크 방식이에요. 뭐 말이 네트워크지 다단계죠. 근데 그 방식, 물론 옛날 다단계식 피라미드하고는 약간 틀리긴 하지만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하면 돈을 벌고 밑에 사람 자기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 모으면 돈을 벌고 안 그러면 못 벌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을 해야 돼요. 이거 먹어야 낫는다, 먹어라 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씩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진짜 이게 제품이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자연치유는 선택이니까 당연히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효과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눠지지만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건데 그걸 먹고도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그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하고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효과가 없대요. 생활을 좀 바꿔줘야 된대요. 음식이 안 바뀌면 큰 효과를 못 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식을 바꾸게 하고 크게 술, 담배, 고기 그 정도는 바꾸게 하고 물 많이 먹게 하고 운동하게 하고 즐겁게 일찍 자게 이 몇 가지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고 좋아지죠. 그래서 그거 먹고 좋아진 거예요? 이거는? 아니죠. 이런 원리예요. 근데 우리 마술사가 하는 게 무슨 장난이에요? 눈을 속이는 손장난이죠. 동전을 여기로 보이게끔 하고 살짝 이쪽 꺼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비둘기가 나와요, 손에서. 시선을 딱 옮겨놓고 이렇게 하는 거나 아니면은 손기술이에요, 사실은. 마술이 진짜 마술이라고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손기술이지. 뭐 사람 반 잘라지고 이런 거 다 손기술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양제를 파는 사람들이 말기술이에요. 말기술. 그리고 그들이 좋은 공기, 햇빛 이런 것을 그들이 하나로 좋아지는 것을 다 갖다 놓고 좋아지는 모든 것을 여기다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하루에 이것을 몇 번 어떻게 먹어야 된다. 집중을 시키죠. 그러면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쫙 말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좋아지거든요. 근데 당뇨병이 나섰다. 암이 줄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동네에 있는 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항암 치료도 안 하고 그냥 몇 가지만 끊었는데 암이 그대로 있거나 좀 줄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이 아니죠. 1년을 돈을 몇 천만 원 쓰면서 요양원들 다 돌아다니고 먹을 건 다 먹어본 사람들이 구태여 한 바퀴 돌고 와서 하는 말 다 필요 없더라. 그렇죠? 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골에서 술, 담배, 고기 이것만 끊고 열심히 운동했던 그냥 일반 분이나 그렇게 별거 다 교육받으면서 다녔던 분이나 효과는 갔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이 더 망가져 있다는 거죠. 이제 좀 이해 가세요?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영양소들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이 어떻게 제조가 될까요? 여기 보시면 곡식, 과일, 채소 등으로 만들었거나 원래는 그랬어요. 근데 유전자 조작 유산균, 동물의 썩은 시체, 유전자 조작 고성능 토마토로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동물의 썩은 시체라든지 유전자 조작물로 만들어진 비타민들을 우리가 값싸게 먹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 아니라도 정상적인 식품에서 추출한 거라도 좋지 않다는 거고요. 매년 비타민 15톤에서 20만 톤을 생산하는데요. 가장 싸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죠. 그래서 박테리아에 감염된 식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박테리아균은 결막염의 원인이 되는 병균을 가져오게 됩니다. 즉 소화기관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버려요. 비타민들이. 여러분 조산과 기형아 예방을 위해서 아까 엽산을 드신다고 그랬죠. 이 엽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식용개구리 피부에서 떼어내서 물에 끓이는데요. 부패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고온 죽이 되면 알코올과 에테르를 넣어서 지방을 분리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엽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데 원래 일부 비타민들이 당근으로 만들어졌고 식품으로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그것이 수요나 금액이 다 되지 않다 보니까 일반 대장균 유전자 조작을 하게 되었고 토마토가 유전자 조작된 박테리아에 주입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합성시켰고 그 다음에 화학적인 것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럼 이런 거를 좀 더 자세히 알면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모아봤는데 이 철분 과잉 섭취를 하게 될 경우에 반대로 아연 흡수가 감소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빈혈이 있거나 철분이 부족하게 받다고 해서 그거를 막 섭취를 이제 밀리수를 늘리거나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아연 흡수가 점점 감소됩니다. 반대로 아연을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 구리 흡수가 또 감소돼요. 그러니까 위장이 안 좋거나 소화기관이 안 좋은 분들은 아연을 또 섭취해야 된다라는 설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 구리 흡수가 감소되고요. 비타민 A 과다 섭취할 경우에 두통, 건선 피부, 입술이 트는 거,
탈모, 태아 손상, 관절 통증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비타민 A를 과다 섭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천연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당분 과다 섭취해도 안 되고 당근즙을 많이 먹어도 역시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한쪽을 치우쳐서 많이 먹는다는 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비타민 D 섭취 문제. 혈관 내벽 손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비타민 D를 식품에 섭취해볼까 해서 찾은 게 우유와 계란입니다. 식품 중에서 비타민 D가 가장 많은 식품이 계란이죠. 계란인데 계란을 우리 몸이 필요한 비타민 D를 합성시킬 수 있을 만큼 섭취하게 되면 혈관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타민 D만큼은 햇빛에서 섭취하도록 만드셨어요. 몇 분만 섭취하면 된다? 때에 쬐면 된다? 15분만 쬐면 된다. 얇은 옷을 입고 다니면 20-30분만 돌아다니시면 돼요. 비타민 E 섭취 문제, 신경계통 장애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섭취 문제, 신장 결석, 과로 유발. 막 피로하고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어디를 망가뜨리는 가 간과 신장을 손상시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간이 망가져 있거나 신장이 망가져 있으면 의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죠. 영양제를 주의하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영양제를 잘못 섭취할 경우에 간에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간성 혼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유산균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유산균을 섭취하는 이유는 그 소화가 안 될 때, 변에 문제가 있을 때, 피부에 트러블이 있을 때, 장에서 문제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해서 유산균을 섭취하게 되는데, 유산균 섭취로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몸의 신호예요. 변의 문제는. 그렇죠. 뭐가 부족하다는 신호였어요? 섬유질이 부족하다라는 신호예요. 이 신호를 자꾸 무시하고 유산균을 섭취하게 되면 지금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뭐만 해결하고 있다? 증상만 해결하는 거예요. 나 유산균 먹고 변이 좋아졌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왜 변이 그렇게 됐어? 라고 하는 문제는 해결하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어디에 문제가 올까요? 반드시 섬유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증상은 이걸로 해결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자체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부족하면 우리 내부를 청소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몸에서 자꾸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너 섬유질 좀 먹어 라고 해서 변비도 걸리게 하고 설사도 하게 하고 그래도 섬유질을 안 먹어요. 그리고 우리 그 증상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를 하게 되면 좋아지죠. 변도 잘 보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우리 조직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유산균은요, 제품화된 것으로 먹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원래는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젖산균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우리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곡식을 잘 섭취하게 되면 장내에서 이 젖산균이 만들어져서 장 활동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유산균을 10년 동안 먹었던 사람이 유산균을 끊어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일주일 동안 디톡스를 하고 나서 현미밥을 드시게 되면 한 이틀, 3일, 4일까지는 변을 못 보다가 그 뒤로 황금색 변을 놓게 됩니다. 유산균의 필요 없이도. 그래서 몸이 다시 세팅이 되게 되면 유산균이 없이도 충분히 이제 배변 활동에 좋을 수 있고요. 장 활동이 좋지 않다면 먼저 유산균이 아니라 장을 비우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은 유산균이 장의 활동에 뭐를 일으킨다고요? 문제를 만든다. 그렇죠. 장 활동에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장 자체에 문제를 줍니다. 아무리 덴마크 유산제, 스위스 유산제, 유럽의 유산제들이 좋다 하더라도 약국 가면 좋은 유산제 많습니다. 한 달 보내면 5만 원짜리부터 10만 원, 20만 원짜리까지 많은데 아무리 좋은 유산제도 문제는 뭐냐면 활동성의 문제를 만들어요.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아무리 유기농이라 하더라도 어떤 문제 생긴다고요? 우리 장 활동을 마비시켜서 결국은 우리 체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활동을 하게 해줘야 체온이 올라간다 그랬죠. 우리 몸의 보일러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복부에 있다 그랬잖아요. 복부. 우리 몸의 보일러가 복부에 있는데 이 보일러를 자꾸 고장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식을 하게 되면 뭐가 바뀐다? 체질이 바뀐다, 몸이 바뀐다 같은 말이에요. 유산균의 필요성 없이 무엇을 바꾸면 돼요? 식습관을 바꾸면 되고, 즉 섬유질 섭취를 잘 하시면 돼요. 섬유질. 그리고 뭐 김이나 미역이나 다시마에 있는 알긴산 이런 것들 섭취하게 되시면 충분히 해결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임시 방편 해결법은 병을 더 크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안에 대한 몇 가지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영양소의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서 많이 섭취하는 것은 문제인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양 과잉이에요. 근데 영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양이 흡수가 안 되거나 과잉돼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영양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 유기농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유기농. 그러니까 채소가 됐든 과일이 됐든 곡식이 됐든 기본 원칙은 유기농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기농으로 만들어진 이 식품들은요, 영양소가 훨씬 더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섭취하는 양보다 흡수하는 양에 중점을 두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소 흡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소화효소예요. 타액, 위, 액. 그렇죠? 그래서 이 펩신이 펩시노겐으로 바뀌는 과정, 아밀라제, 리파제, 그 다음에 그 프티알린 이런 것들이 이런 몸속에서 충분히 나오게 해야 되는데, 씹어 먹지 않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적게 먹어도 흡수할 수 있다, 없다? 흡수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반드시 현미, 통밀, 통곡식을 드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주식을 사용하는 모든 곡식들은 귀리가 됐든 보리가 됐든 뭐 아니면 쌀이 됐든 그 모든 것을 통곡식으로 드셔야 돼요. 아직도 현미와 흰쌀을 구분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현미쌀, 현미라는 종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여기 계신 분 아니죠? 일기 때였나? 그래서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현미가 흰쌀이고 흰쌀과 어떤 관계냐고. 그래서 현미쌀은 따로 있는 쌀로 이제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껍질 안 벗긴 게 현미쌀인데, 그러면 맵쌀이 뭐고 현미쌀도 뭐냐? 어른인데 여성분이었어요. 네. 아직도 현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현미를 먹은 지 한 거의 30년은 안 되지만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고기, 소세지 다 먹었어도 저희 부모님 현미를 먹게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그 어머니가 이렇게 싸준 도시락, 지금도 기억납니다. 김밥 있죠? 김밥을 말아주면 거기에 뭐 노란 거 뭐죠? 그 넣는 거? 단무지 말고 또 있잖아요. 그 계란 같은 거. 맛살도 있고 그런 거를 다 넣었는데 꼭 현미는 먹었어요. 왜 먹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학교에 딱 싸가면은 아이들이 신기하게 봅니다. 야, 이게 밥이야?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실제로요. 현미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먹어? 사람이 먹을 수 있냐? 막 하고 애들이 약 올리고 막 그랬죠. 처음에 그런 밥이었어요. 현미밥. 근데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채식을 받아들였을 때 현미 먹으면 좀 이상한 취급을 받았던 시대였거든요. 사실은 25년 전에는 사람들 개념 속에 현미가 없었어요. 그때 이마트가 없었죠. 네, 이마트 없었고 큰 마트도 없었잖아요. 큰 마트, 일반 그냥 그 마트도 없었고 슈퍼마켓이 다였고. 감기 냄새 나지. 네. 그래서 현미밥을 몰랐었던 시대가 있었고요. 근데 현미, 통밀, 통곡식 빵을 먹더라도 통밀빵, 채로 치지 않은 거친 빵들, 이런 밀가루를 섭취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천연 그대로의 음식들을 사실 섭취하는데 가장 큰 대안 또 하나는 뭐냐면 1년 동안 주기를 봤을 때 그 1년에 제철에 나오는 식품은 무조건 웬만하면 먹어주자. 필요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봄에는 봄에 나오는 음식의 특성들이 있어요. 왜 봄에 쑥이 나오고 또 왜 봄에 이런 나물들이 나올까? 우리 독을 해독시키는 거예요. 겨울 동안 쌓였던 독소를. 겨울철에는 마른 음식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수입이 되고 막 이러면서 음식이 뭐 아예 그런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겨울에도 겨울에도 뭐 딸기나 등등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봄에도 겨울 음식을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섞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혜롭게 조금씩 뭔가를 중심적으로 그것을 섭취하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제 칼슘이나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 보니까 말린 음식들을 많이 먹죠. 무말랭이라든지 뭐 호박 말랭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겨울철에 있는 또 바다의 야채도 있잖아요. 김, 해초류들. 네, 김은 겨울에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일광욕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광욕은 여러분들이 드신 음식을 영양소로 채우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좋은 수면, 운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영양소를 계속 먹게 되면 그 영양소는 대장에서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독소로. 그래서 그 만들어진 독소가 우리 전신에 혈액을 따고 중독을 시키는데요. 그 영양제의 대부분들의 문제가 사실 그 기능을 우리가 흡수하지 못할 때 나머지가 다 독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그 자체가 질이 안 좋고 그 자체가 흡수가 안 되고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 나사에서는 우주항공사들이 내려왔을 때 칼슘이 아무리 부족해도 칼슘을 먼저 섭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부터 시켰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활동부터 시켰어요. 활동을 걷게 하고 운동을 시킨 다음에 칼슘 섭취를 권장했죠. 그만큼 흡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 이런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비타민 2부, 오메가 3 이런 것들이 기존 식품에도 충분하지만 이 무공해 식품과 공해 식품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50년 전에 땅과 지금 현재 땅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비료 농약을 안 쳤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땅이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산성비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영양소가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영양학자들이, 영양제 파는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도 만들어냈어요. 50년 전에 당근 1개가 지금 당근 20개. 그걸 들으셨죠? 그러면서 그래야 먹어야 된다. 하지만 해결책이 있을까요? 유기농을 잘 드시면 돼요. 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땅 망가졌다고 해서 영원히 죽는 건 아니에요. 미생물들이 살리게 돼요. 특히 콩 뿌리 같은 경우는 그 박테리아를 통해서 땅을 완전히 살려내고요. 그 다음에 지렁이라든지 특히 어떤 사람들은 음식물에다가 지렁이를 갖다가 미생물을 만들기도 하고, 톱밥이라든지 왕겨라든지 산의 부엽토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땅을 살리게 되면, 이 미생물들을 살리게 되면 그런 영양소들이 충분해져요. 영양소 충분해지고 엄청 좋아집니다. 그래서 톱밥을 1년에 뭐 30cm씩 매년마다 깔아도 미생물이 그걸 다 먹고 배설을 시키니까 다시 원상태가 돼버려요. 재료가 돼버립니다. 그게 다 영양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을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비타민이라든지 아니면 미네랄이라든지 어떤 것들도 일반 시중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계속 시골로 가야 된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거 뜯어 드시고 농사를 져서 그 농사 내가 진 것을 먹었을 때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어요. 오이도 한 몇 개만 심으면 돼요. 저희가 해보니까 오이 한 2나무만 심으면 2분 실컷 드실 거예요. 그렇죠? 실컷 드시고도 이웃 따드리고 남습니다. 하나씩만 심어도 돼요. 오이나무 하나, 가지 하나, 토마토 한 5개. 그럼 좀 더 심어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심어서 먹을 수 있다면 영양소 충분하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몸이 더 빨리, 그리고 건강하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네. 그런 생활을 여러분 꼭 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